21화 미대가 나는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 아주 어릴 때 내 기억으로는 학교에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다. 신문에서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여자아이 그림을 보았다. 순간 색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빨간색 크레파스를 선택해서 그 여자아이의 원피스를 빨갛게 칠해 주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달리 크레파스가 밑그림 밖으로 다 나가버렸다. 크레파스가 그림에 비해 너무 두꺼웠던 것인데 나는 그때 그림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낙심하며 스스로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무렵의 일도 기억이 난다. 다른 남자 선생님들에 비해 키가 작고 얼굴과 배가 동그란 모습임에도 무섭게 생긴 담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혼나야만 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선생님은 내가 교내 미술 대회에 나갈 것이라고 하셨다. 같은 반 여자아이 또 한 명도 호명되었다. 나와 그 친구는 미술 대회가 있던 날 미술 도구를 챙겨 들고 신나는 표정과 발걸음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교실로 갔던 기억이 난다. 교실 안에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우리보다 학년이 높아 보이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나도 교실 중간 어디쯤 자리 잡고 앉았다. 선생님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케치북보다 훨씬 큰 도화지를 나누어 주시며 학년 반 이름을 쓰라고 하셨다. 그날의 주제는 엄마 얼굴이었다. 나는 파마머리를 한 우리 엄마 얼굴을 시원시원하게 그려 넣었다. 그림을 완성한 후 내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니 그 친구의 엄마는 올린 머리를 하고 있어서 훨씬 우아해 보였다. 우습게도 저 친구 엄마는 저렇게 멋진 머리 모양을 하셨구나 라고 부러워하던 마음도 기억난다. 그림을 그리는 당시에는 이렇게 쉬운 미술 대회가 있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1학년 아이가 큰 도화지에 균형 있게 엄마 얼굴을 망설임 없이 시원시원하게 그려낸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대표로 뽑힐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린 나 자신도 당시에 우리 부모님도 내 그림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6학년 겨울에 느꼈던 기분도 생각난다. 수업을 하다 말고 우리 학교 뒷산을 바라보았더니 눈 쌓인 풍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 모습을 잘 그릴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마음만 그랬던 것이지 실천은 하지 못했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나에게 아주 좋은 취미를 안겨주셨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 옆에 문화원이 있었고 그곳은 주말마다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미술 선생님은 문화원에서 팸플릿을 가져오라는 실기 과제를 내주셨다. 과제를 위해 팸플릿을 얻기 위해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335 무리지어 문화원에 갔고 덕분에 우리는 미술 작품을 매주 감상하였다. 나는 한쪽 벽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였다. 모두 아름다워서 충격적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림 전시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언젠가 딸과 함께 파리와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림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 5시간씩 그림을 보았다. 발목이 욱신거리고 몸에 무리가 갔지만 5시간이 지난 줄도 몰랐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은 내가 아무 배움도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시다. 선생님은 첫 미술 시간에
아그리빠 석고상을 들고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그 석고상을 교탁에 놓으시더니 우리에게 사비연필로 석고상을 자세히 그리라고 하셨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로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때 선생님이 모두 연필을 내려놓고 석고상을 좀 더 바라보라고 하셨다. 잠깐 보고 나서 일단 그리려고 서두르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보라고 하시며 그림을 잘 그리려면 우선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한다. 라고 하셨다. 사실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그리고 그리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결국 내 아그리빠는 아주 인물이 형편없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덕분에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려보았다. 수채화, 수묵담채화, 구성, 사실화, 상상화, 이야기화, 풍경화, 정물화, 판화, 조각 등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처음에는 헤매다가 결국 잘 마무리하여 A 스탬프를 받았다. 정물화 그리기 시간에 내 책가방을 그렸는데 회색 책가방이지만 수채 물감으로 음영을 넣다 보니 보랏빛도 감돌았다. 무조건 회색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빛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지개 색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 색을 골고루 가볍게 사용했다. 내가 보기에도 칙칙한 회색 가방을 보고 그린 정물하였지만 색감이 경쾌하고 예뻤다. 선생님도 아이들 그림을 보느라 책상 사이사이로 걸어오시다가 내 그림을 보시고는 색감이 좋다고 칭찬하셨다. 아직도 그 스케치북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늘 아쉽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배워둔 것이 제법 된다. 퀼트도 배우고 섀도우 박스도 배웠다. 생각해보니 요리도 배우고 제빵제과도 약간 배우고 피아노, 첼로, 포크기타 등 저렴하거나 무료이면 아주 조금씩 초급 과정 정도는 배워보았다. 그 중에서 나도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 것이 된 것은 퀼트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퀼트로 만든 작품이 벽에 몇 개 걸려 있다. 나는 뭐든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뜨개질도 딱히 배우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가며 카디건을 완성해서 친정엄마께 선물로 드렸다. 많은 것을 배웠고 그 흔적들이 집안 여기저기 있지만 우리 집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유화 그림이다. 고등학교 때 유화만 배우지 못했다. 교육과정에 없었는지 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유화를 그리려면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지도 몰랐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과가 바구니에 몇 개 담겨있는 6호 정도의 유화를 내가 직접 그려서 주방에 걸어놓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나의 이 소망은 우리 큰 아이가 고3 때 이루어졌다. 미술을 전공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유화 재료를 간단하게 구입했다. 그녀는 사과를 그리고 싶은 내 소망과 달리 처음에는 풍경화가 쉽다며 풍경화를 그리도록 권했다. 나는 잠이 많다. 어릴 때부터 아침잠이 많았다. 아무 때나 자라고 하면 좋지만은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고통스럽다. 6학년 때 우리 집에 있는 백과사전을 읽다가 저혈압의 증세가 아침잠이 많다고 설명된 부분을 읽고 난 후 쭉 그렇게 알고 있기도 했다. 확인할 기회가 생겨서 알게 되었는데 아주 심한 저혈압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이해해 주지만 아이들에게는 밥을 해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큰아이가 고3이 되어 아침밥을 해준 후 소파에서 좀 쉬다 보면 자꾸 잠이 오니
미안한 생각이 들던 차에 그림을 그리며 잠을 이겨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소파에서 잠이 들어버리던 내가 베란다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니까 잠이 오기는커녕 대여섯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아이도 좋아하며 응원해 주었다. 유아는 한 번 색을 칠해 놓은 곳이 마르려면 그 두께에 따라 평균 3, 4일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6호 크기의 그림조차도 다 완성하는데 5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첫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용기가 생겨서 이것저것 모작을 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모작을 그리기 위해 아름다운 그림들을 검색하다 보면 예쁜 꽃 그림이 많았다. 한 번은 꽃 그리기에 도전해 보았다. 그중 장미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 지인이 포크아트 레슨을 하셔서 그곳에서 장미 그리기 기법을 배우다가 아크릴 물감을 알게 되었다. 아크릴 물감은 물에 섞어서 서둘러서 10개 그리면 수채화 느낌이 나고 아크릴 물감만으로 두껍게 그리면 유화 느낌이 나기도 한다. 게다가 속이 마르기 때문에 그림을 쉴 새 없이 그리고 싶던 나에게는 혁명 같은 화구였다. 신대원에 입학한 후에도 나는 짬짬이 그림을 그렸다. 애석하게도 신대원 학기 중에는 아크릴 물감의 장점을 인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학만을 기다렸다. 그것도 여름방학 때만 겨우 한 점 그렸다. 유화물감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계절이 적당하기 때문이었다. 평소에 전업주부로 살 때에는 사실 늘 방학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았다. 전업주부는 시간을 쓰기 나름이지만 나는 학교 다니기 전 시간이 여유로웠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의 소중함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냥 많은 시간이 내게 늘 있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심지어는 내가 무척 바쁜 사람인 줄 알기까지 했다. 한 번은 남편이 휴가라고 말할 때 같이 좋아했더니 당신은 내가 휴가든 아니든 뭐가 다르냐? 고 물은 적이 있었을 정도로 나도 나름대로 바쁘게 사람들에게 불려다녔다. 남편이 휴가면 나도 휴가니까 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다. 나는 신학대학원 재학 중 내 방학을 꿀방학이라고 불렀다. 나는 방학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 누구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점심 약속을 하거나 티타임을 가질 수 없었다. 나는 방학이면 읽고 싶은 책이 많아졌고 글도 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졌다. 여행도 다니고 싶어졌다. 나의 꿀방학의 한 일 중에 잘한 일이 있다면 대학생이 된 내 예쁜 딸과 여동생과 함께 친정엄마를 모시고 대만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이 조합을 친구들은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부르며 부러워들 했다. 내게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미루던 일들을 돈 내고 허락받은 꿀, 방학을 맞이해서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잠잠히 해나갔다. 방학 때는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름에 그림을 그리느라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땀이 종아리 사이로 흘러내리고서야 시계를 보게 된다. 그때마다 대여섯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었다. 한 번은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여보 당신 신대원 졸업하면 미대 가. 응? 라고 하였다. 남편은 나에게 늘 응원의 말을 해준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이 그냥 몰두하는 취미 중 하나일 뿐. 내 그림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민망하여 웃음이 나왔다.
둘째를 낳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다. 나는 지인에게 바이엘 학권을 저렴하게 배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안 나보다 더 알뜰한 지인이 나에게 무료로 바이엘 상을 배웠다. 심지어 그분은 나에게 바이엘 상을 배우느라 중고 피아노를 샀다. 그분은 중고 피아노를 구입하고 나에게 배운 곳을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다. 하루는 교재 중간쯤 진도를 나가서 제법 뚱땅거리며 치고 있었더니 그녀의 남편이 여보, 당장 드레스 맞춰 라고 하였다고 하여 한참 함께 웃었다.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또 남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며 그 집 남편이 참으로 재치도 있고 다정하다고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아직 모자기나 하는 나에게 신학대학원에 보내준 것도 감사한 중에 대학원 졸업하면 미대에 가라고 응원해주는 내 남편은 그때 그 드레스 맞춰 남편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내 남편도 충분히 유머가 있고 충분히 자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